예, 향후 2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에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 당선 소감에서 밝힌 야당과의 협치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가 올바른 길이라고 밝힌 데 이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우성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해찬 대표가 됐네요. 네. 예, 글쎄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먼저 뭐 두 사람의 뭐 도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물리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강한 어떤 대표가 필요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 당선의 어떤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의 배경은 강한 대표가 필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이나 권리당원들이 전체 85%의 투표에 참여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뭐랄까요, 새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 당 전체로 봐서 누가 대표를 하는 것이 민주당이 앞으로 이해찬 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플랜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강한 여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2020년도에 총선 승리를 해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절대로 작용했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친노의 좌장이었고 친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후보가 당선되는 배경이 됐다고 보여지고, 그건 결국 당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성공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각각의 후보들이 갖고 있는 선호도보다도 어찌 보면 당 전체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은 협치를 최고의 협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행적이나 20년 그 집권론 다소 좀 강한 면이 있었죠. 게다가 또 동시에 적폐청산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 충돌되는 메시지가 계속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할 건데 일단은 5당의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5당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대통령이 모이는 그 대상이기도 하고, 그런 뭐 대통령 원내대표를 부르고 여당 대표는 대표회담을 한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압도적인 일당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불안정한 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다 내려놓고 n분의 1로 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그렇고요. 사실은 지금 이게 충돌된 메시지와 지금 과제, 구도,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그 격변의 상황들,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여당의 수세인 이슈들이. 이거를 어차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표가 전선에 나와가지고 결국 그걸 막으려고 하면 야당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협치가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특히 그 한국당에는 더 좀 날을 세우는 면이 있는데, 사실 지금 당 대표들 면면을 좀 본다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함께했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협치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있거든요. 네, 김병준 당시 실장일 때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둘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김병준 총리는 비대위원장은 사석에서도 이해찬 대표 당시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수로서 만나는 거예요. 협조자로서, 파트너로서 만나는 것보다는 장소로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관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청와대 참모가 나와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불브리핑을 하고 여당에서는 이거를 일정 정도 방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은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최고의 쟁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인연이 과연 얼마나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5당 대표 회의를 하면 글쎄요,
시청자분들이 TV 한 10년 전에 켜는 눈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정동영 평화당 대표까지 하면.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정치 활동을 세게 했던 분들이 다 이제 모이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드보이들의 교환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예전에 친노로 분류했던 분들이 거의 다 다시 다 등장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 세 분들이 다. 그런 분으로 본다고 하면 뭐 돌아온 노무현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정치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정치의 쇄신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나이가 많다고 쇄신을 못한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좋은 점이라면 긍정적인 점이라면 경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치의 이 꼬인 부분들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수야대 같은 경우에 이 상당히 정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늘 부딪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 문제에 걸림돌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륜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로가 얘기하고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다 알잖아요. 서로를 다 알고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서로가 정치적 어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꽉 막힌 이 정치 정국 이런 부분들을 풀 수 있는데 하나의 경륜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노장들이 돌아왔다라는 건 경륜을 살린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문제는 균형이에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노무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손학규 대표가 된다고 하면 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거죠. 차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정치 지형에서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결국 특정 세대가 모든 가치를 독점하는 이런 세대 갈등의 양상을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열패감 같은 게 들 수밖에 없대요. 게다가 이번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이해찬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30대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들을 우군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치 지형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구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느낌이 있네요. 최고위원회는 박주민 의원이 또 선전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1위로도 선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함의엔 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게 권리당원 대의원들이 투표를 많이 했잖아요. 그중에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 전후로 해서 대선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친문 비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를 좀 바꿔달라고 하는 의미와 의지를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권리당원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40대 초선인데다가 뭐 친문이라고 그렇게 또 분류하기도 애매한 그런 입장이에요. 물론 뭐 친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뭐 친문 진영에 서서 한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편에서 늘 그들을 돕는 입장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가 결국은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일정 부분 지지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으로 새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사실 박근혜 정부의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와 전후하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장미 대선에 얘기하는 그 대선의 전후 과정에서 나라의 변혁을 좀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그분들이 아마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뭐 박주민 의원하면 사실 우리 사회의 뭐랄까요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편에서 늘 세월호 변호사라고도 얘기될 정도로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지지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송영길 후보 세대교체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위원회는 40대 분들이 또 초선 의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싶어요. 소득주도 성장 기조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폐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책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시 한번 재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야당의 어떤 그런 공격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쭉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무슨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정치 논리는 이념이 강조되지만 경제 논리는 그야말로 실사구시를 해야 하는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강조되지만 뭐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어찌됐든 이념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가자. 이거 용납이 되는데 경제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치를 너무 이념의 잣대로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야당에서 하는 거고 전문가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옳은 대응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게다가 지금 참모가 나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경우가 있나요? 부총리 그 장하성 실장이 얘기했던 경제 참모는 우리 수장은 부총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총리는 뒤에 있고 참모가 나서가지고 언론 국민과 얘기를 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물론 그 얘기를 하면서 집안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리고 본인이 또 스태프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러나 단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에 아무리 이견이 있어도 그 논란이 단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 집안이 저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될까? 이거는 바람직한 집안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적어도 국민을 설득하기 전에 경제 스텝, 투톱이 됐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결론을 내고 그것을 국민한테 줘야지 국민이 보기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도 두 수장이 다르고 게다가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나타나고 참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국민한테 설득을 하겠다고 하고 그런 모습이 과연 내용은 차치하고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한테 정말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기획한 의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저는 김은석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두 사람이 논란이 있고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건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고 의견이 있다는 거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정부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참모들이나 아니면 뭐 장관들이 같은 생각만 갖고 일을 하면 그건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도현 부총리가 일정 부분 이쪽에서 너무 장하성 실장이 너무 세게 나가면 좀 막아주고 또 이쪽에서 세게 나가면 이쪽에서 견제해주고 이러면서 양쪽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견이 있다는 건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다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할 때는 한 사람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의하고 논의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경제 두 수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뭐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니 이견은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하되 밖으로 낼 때는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계속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오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 곧 바로 뭐 최저임금 인상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딱 붙잡혀 있잖아요. 이게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프레임에 잡혀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주된 요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정 경제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을 좀 해소해 보자는 것이고요. 혁신 성장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가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야당에서 공격할 때는 이거를 이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고만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만났잖아요. 인도에서. 김도현 부총리가 찾아갔잖아요. 그걸 왜 하겠어요? 음산 분리 그거 하겠다 하잖아요. 왜 그럼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하고 기업을 막 옥죄고 이런 의미로 보지 않거든요. 규제 저는. 완화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키는 저는 그냥 공정한 경제를 이루고 소득 불균형을 좀 깨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밝혀낸 것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됐다고 지금 결과가 나온 거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 그 점이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첫 재판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뭐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라는 걸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서전을 쓸 때도 병을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서전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알츠하이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 팩트 자체가 아주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거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처가 과연 옳았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뭐 거기 그 사실관계는 뭐 나오겠죠. 자료도 제출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다른 뒤에 얘기는
차치하고 그 상황에서 책을 낸 게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고록 관련해 자서전에서 이제 사자 명예훼손 고 조비오 신부를 이렇게 그랬었죠. 조카분이 이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오늘 재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바로 하루 뒤에 이제 불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분이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왜 그러냐면 광주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는 출석하겠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자기 출석하겠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절대로 이상한 행동이나 표현보다 거기 가서 무슨 집회랑 이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와 재판받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다 한 상태예요. 시민단체도. 그 상태에서 갑자기 출석 바로 전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알츠하이머 병이 있었다고 하면 저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병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잠복에 있거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을 텐데 며칠 전까지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출석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저렇게 하면 법원 입장에서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미리 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했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아예 막아버리고 전원 발표를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광주에서 재판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재판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밝힌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자체가 알츠하이머의 증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제 얘기도 기억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얘기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실례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